안녕하세요. TV1 마라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규혁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이 매월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1호로에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수아 교수는 사회적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유명인의 선정적 이슈를 보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언론의 현 주소를 다뤘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전청조 씨 관련 보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언론은 성전환, 성관계, 사기 등 자극적 요소를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청조 씨의 사기 범죄 관련 기사는 11일 동안 약 4,000개가 생산됐습니다. 한 언론사는 140건이 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계산해봐도 하루에 10건이 넘는 기사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한 기사라고 보기 어려운 양인데요. 실제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이나 타 언론사의 보도 내용,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인용을 해서 이러하다고 알려졌다 혹은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담아 기사화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한국의 언론 소비 지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 소비자는 쏟아지는 기사에 현혹되어 뉴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십성 기사가 대중의 흥미를 끌수록 정작 널리 알려져야 할 사회 문제, 즉 공적 관심사는 대중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언론이 눈앞의 이익을 쫓아 자신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자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TV1 마라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공지능인 챗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은 서비스입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돼서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속도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미래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오리지널, 즉 진짜의 실종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출판사 클락스월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매년 새로운 작품을 공모하다가 넘쳐나는 표절 작품 때문에 신작 공모를 무기한 중단했다고 합니다. 표절 조약이 무려 전체의 38%나 되었다고 합니다. 챗GPT가 발표된 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저널리즘과 기자의 무거운 역할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자의 역할을 간추려 보면 가장 먼저 진실의 확인자로서 어떠한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지를 가리는 일이겠지요. 두 번째 역할은 발생하는 사건의 맥락을 살려서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 의미의 부여자입니다.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는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종합하고 맥락을 제시하는 단계로 언제 넘어가야 하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역할은 사건의 목격자 역할입니다. 이는 기자가 특정 사건의 유일한 관찰자일 때 형성됩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논평하는 해석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돼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파고드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 목격자 기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역할은 바로 사회적인 감시자의 기능입니다. 이는 사회의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탐사보도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 확인자로서 뉴스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인 감시와 의미 부여의 기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임명 석 달여 만에 출마, 총선용 보좌관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중앙부처의 차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학도 경제수석 보좌관은 충청북도 4급 보좌관에 임명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가 총선용이 아니었냐라는 의혹과 함께 향후 공천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더불어서 충북 참여연대는 김영환 지사 선거용 경제수석 임명 사과하라 라는 논평과 함께 측근에게 정치적 기를 터주기 위해 도정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 후 1월 15일 김학도 전 충청북도 경제보좌관 청주 흥덕 출마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 진실 확인자로서 사회적인 감시와 비판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쉬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총선 전 제천의 여야 후보자가 정부 예산의 실적에 관한 신경전을 다룬 엄태용, 이경용 제천 내년 국비 확보 놓고 신경전이라는 보도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088억 원의 제천 단양 지역 국비를 확보했다고 본인의 성과를 홍보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경용 전 민주당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은 엄태영 의원의 임기 동안 국비 확보가 3분의 1이나 줄었으며 신규 성장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갈등의 부각을 넘어서 진실의 확인자로서 유권자 시민에게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감시자의 시선을 감시의 대상에게 일임하는 아쉬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12월 27일 10년째 제자리였는데 시장이 재촉하니 일사천리. 청주 서원보건소 이전 제자리, 이범석 시장 답답함 토로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가 시장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보도에서 아쉬웠던 점은 왜 늦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추진 시스템에 대한 지적의 생략과 더불어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과연 늦어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 실적은 일하는 업무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무 체계의 결정은 조직의 리더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시선이 아닌 청주시장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좀 더 부각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사회적인 감시자로서 돋보였던 보도 하나를 더 소개하면 1월 8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잡음, 취지 실종, 잿밥에 관심이란 보도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의 갈등에 대해 보도합니다.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에 구인난을 겪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노린 파벌 싸움으로의 파행이 빚어지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사업상의 혜택과 기초위원 진출을 위한 사적인 이득의 추구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지역자치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언론의 노력이 앞으로도 이처럼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보도와 저널리즘은 미디어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미디어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즘은 이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널리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아마도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흔히 21세기를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들 하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가 전화와 라디오, TV였다면 현재는 휴대폰과 컴퓨터, 인터넷이 그것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날로그 시대에는 종이 문서나 인쇄된 책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했지만 현재는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구조를 디지털 구조로 바꾸는 과정을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노동력으로 해결해 가던 업무를 자동화해서 좀 더 효율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의 작업 과정과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의 방향과 속성까지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소통을 경험했던 세대는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혼란을 겪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을 이용해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낸 미적 감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아날로그 세대일 텐데요. 자연을 이용하여 인간의 손이 창조한 수공예의 특별한 미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이 간직해온 영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청년들이 과거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레트로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패션이나 인테리어, 대중음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트로라는 말은 회상이나 추억을 가리키는 영어, 레트로스펙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전통이나 추억 등을 그리워하거나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의 패션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패션이나 복고풍 인테리어, 그리고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레트로 감성은 현대의 디지털 주류 문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트로가 현대의 디지털 주류 문화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하나의 청년 문화라면 오랜 인간의 역사적 전통과 연결된 장인 정신이 담긴 수공예품은 현대적 주류 문화에서 비껴나 있거나 고가의 고급 물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변모한 것도 같은데요. 그런 희소 가치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전통 수공예품에 접근하는 것도 예전처럼 쉬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통 공예를 수작업으로 직조하는 장인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공예품은 값비싼 고급 상품이 된 지도 이미 오래됐죠. 그런 점에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장인의 수공예 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요. 오늘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수공예의 전통적 가치와 인간적 미학을 재조명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4일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바로 그것인데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전국 9개의 지역 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만큼 초고화질 비디오 포맷인 4K 해상도를 사용해 천연세계 수공의 질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아시아 각국 수공예 작품의 독특한 색감과 함께 빠른 화면 전개로 지루할 틈 없이 몰입감을 더해주는데요. 특히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를 공간으로 하면서 수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를 탄생시킨 수공예의 미학과 가치를 재발견해준 안목은 이 프로그램이 가진 역량의 풍부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총 36부작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8부가 먼저 방송됐고
올해 나머지 18부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지역에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한다는 슬로건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방송사의 PD들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목적으로 협력한 뜻깊은 기획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메이드의 보물창고인 아시아 각국의 전통 공예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통일성 있는 시점으로 다각적으로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핸드메이드를 총망라하면서 25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고화질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디테일을 자랑하면서 시청자들을 콘텐츠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아시아 각국의 자연미와 마을 풍경, 의식주와 축제 등을 생생하게 포착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공예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요. 인간에게 영원한 영감을 가져다주는 자연과 인간의 손이 만나 종교와 문명, 우주와 철학을 만들어낸 각각의 역사적 과정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질 좋은 흙을 찾아 산을 오르는 보성의 옹기장인이 계승한 300년의 역사와 1000년을 이어온 우즈베키스탄의 금빛 공예,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시기부터 파인애플 실로 만든 필리핀의 천연 섬유는 21세기의 새로운 패션 소재로 주목을 받는 등 수공예 품에 담긴 이야기와 장인들의 숙련된 기술을 통해 아시아 전통 공예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 준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공예 기술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제가 특별히 주목한 점은 지금까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각국의 전통 핸드메이드 문화를 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이었는데요. 첫째는 낯선 문화와 전통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불러일으키는 탐구욕이었습니다. 이런 낯선 탐구욕은 현장에 직접 가보고 싶은 여행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자연 환경이 반영된 독특한 핸드메이드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성과 독창성이 바로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획득한 차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작진의 관점이야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인들이 서로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전통공예와 비교하면서 감상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서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과 300년을 이어온 인도의 푸른 도자기, 블루포터리의 제작 과정을 비교하면서 서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해가는 일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셋째는 이런 방식의 문화적 교류가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창작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핸드메이드 기법이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해 한국의 현대 공예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현대 공예 작품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과거의 전통적 기법을 그대로 계승한다기보다는 이문화 교류를 통한 영향력 확장을 좀 더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과 기법의 교류를 통해 혁신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탈경계적 관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도 바로 이런 의도에서 나온 건데요. 경계를 넘는 사고방식은 21세기가 지향해 가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아시아의 핸드메이드를 소재로 하여 9개의 지역 민영방송사가 공동 제작을 기획한
가장 중요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는 모든 지역 방송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도 지역 방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역의 전통 예술과 축제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역 방송이죠. 그만큼 지역 방송에서 다루는 화두들은 다양하고 또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 지역 방송에서도 고도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이런 지역 방송 제작진들의 고군분투가 더해진 선도적인 성공작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부의 내용을 다루었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시청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 작품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야심차게 지역 민영방송사들의 공동 기획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올해 방송될 남은 18편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차지민입니다. 지역에서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교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CJB 청주방송에서 시즌0 방송 중인 시장에 가자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시장과 지역민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1월 18일에 방영된 시장에 가자 생거 진천 전통시장 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자 생거 진천 전통시장 편은 시장 뉴스 코너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의 홍보와 시장에 대한 안내로 시작해 시장의 역사와 판매하고 있는 품목,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지상 및 지하주차장,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을 안내하기도 했는데요. 전통시장의 현대화된 부분과 전통을 이어가는 부분을 동시에 소개함으로써 기존 이용객들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이 낯선 신규 이용객들에게도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코너는 전지적 단골 시점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단골의 인터뷰로 구성된 코너였는데요. 상인의 인터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코너명이 왜 전지적 단골 시점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출연자의 삶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심, 따뜻한 정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서와 전통시장 코너에서는 진천 문화원장이 출연하여 지역 내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후에는 진행자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상관없이 등장한 이상설 선생의 소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며 유익한 내용이지만 과연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에 관한 내용이 시장에 가자라는 프로그램 및 전통시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의문이었으며 이 때문에 시장을 안내하는 코너들 사이에서 무척 이질적인 내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인터뷰가 너무 적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한정된 방송 시간 안에서 시장 소개와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용자의 이야기까지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이 유지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이용객의 관점도 프로그램에서 다뤄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에 가자는
전통시장과 시청자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전통시장 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끌어가는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전통시장이 가진 정과 인심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024년 시즌에서도 지역 내 크고 작은 전통시장들에 대한 소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춘 우수에 이르러 봄의 시작이 다가와 있습니다. 입춘에 이은 두 번째 절기인 우수는 겨울철 추위가 풀리면서 눈과 얼음이 녹아 빗물이 되어 내리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수와 함께 어느새 새해 두 번째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일교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꽃샘추위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3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